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노동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주면 되고 대부분 지적 노동도 AGI가 해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공장에선 AI가 일하고 회사에서도 AI가 일을 하고 과학도 AI가 하고 예술 창작도 AI가 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하지요? 라고 제가 자꾸만 물어보면 그게 그냥 귀찮은지 얘기하는 게 AGI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만수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GI, 시장 지배력의 시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죠. 알파고는 바둑을 잘 뒀고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반대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보통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AGI는 잠재적으로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대부분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리고 불과 3년 전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특정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보니 오픈 AI의 샘 올트만 같은 분은 현재 5년 안에 AGI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논란의 이슈는 AGI가 등장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일지 20년일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10년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성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죠. 10년, 20년도 금방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GI는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우리의 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GI가 가능해진 세상이 천국이 될까 또는 지옥이 될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역사 자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제안이 됐었고 처음부터 두 가지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건 고양이다, 이건 강아지다 구분을 하고 싶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두 프로젝트가 1956년 제안된 이후에 거의 60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인공지능은 흥미롭게도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없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2012년, 이제 불과 13년, 14년 됐네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학습 기반 인공지능 또는 심층 학습 또는 딥러닝,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인공지능 방법을 제안하면서 물체 인식이 조금씩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소합니다! 비지찌개 너무 고소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전에 50년, 60년 동안 고양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수식화하고 정량화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계에게 다 가르쳐 줬었습니다. 고양이란 뭐 동물이고 포유류고 다리가 4개고 그럼 또 다리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천 줄, 수만 줄, 수십만 줄 컴퓨터 코드로 기계에게 195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구자들이 세상을 설명했는데 끝까지 인공지능은 세상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제 학습 기반 인공지능에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학습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부여합니다. 머신 러닝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죠.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데이터 안에서 확률 분포만으로 기계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 알파고가 학습했었던 방법은 정답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가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는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양이 사진 100만 장, 강아지 사진 100만 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확률 구조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썼더니 놀랍게도 5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물체 인식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해결이 돼 버렸어요. 이런 방법이 등장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얼굴 인식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얼굴에 갖다 대면 여러분들의 얼굴로 은행 계좌 인증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방법이 됐죠. 그리고 기계가 이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분하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전부터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기술을 우리는 인식형 인공지능 또는 퍼셉션 AI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류센터에서 인식형 인공지능으로 택배를 막 구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3년 전 챗GPT가 등장을 했죠. 그 전 세상을 기억해 볼까요? 알렉사, 시리, 코타나 그리고 국내 통신사가 파는 AI 스피커들 기억해 보시면 끝까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생성형 AI라는 또 한 번의 혁신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덩달아 해결이 돼서 그럼 혹시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작은 2017년이에요. 이게 10년도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구글사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매우 흥미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챗 GPT에서 T는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의 법칙과 인과관계와 확률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규칙을 기반으로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언어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언어를 분석해서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 언어학자이신 노엄 촘스키 같은 분이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촘스키 교수님이 찾아낸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규칙을 195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0년 가까이 컴퓨터한테 가르쳐줬는데도 기계는 끝까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챗GPT에게 우리는 문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대신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3,000억 개 정도 되는 문장을 보여주고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하라고 했더니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그 문장들이 완벽하게 문법적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인간도 찾아내지 못한 인간 언어의 문법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그림의 문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집합 학습도 가능합니다. 글과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면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글과 그림의 교집합 문법을 이해해서 이제 글을 입력하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덕분에 AI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 역설성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제조업 데이터예요. 제조업 생산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데이터를 나눠서 보면 하얀 네모칸이 제조업인데요. 제조업 생산성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란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된 비제조업이에요. 비제조업이 뭐죠? 업무, 영업, 서비스, 교육, R&D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저도 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제조업의 생산성은 놀랍게도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생산성이 단 1%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5년 대학교수의 생산성은 1970년도 대학교수의 생산성과 동일하다라는 것.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교육이 IT라면 1970년도 반도체하고 오늘날 반도체는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교육이 IT라면 저는 1970년도 대학 교수보다 논문을 아마 수십만 배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럼 비제조업도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선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AI로 코딩을 하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해졌고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커저, 윈서프, 러버블, 볼트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코딩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완벽하진 않지만 생산성을 30-40%는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도 동시에 만들고 있죠. 8월 26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개발자 데이터를 볼까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준 건데 데이터가 중간에 성격이 좀 바뀌고 있죠. 초기에는 모든 곡선이 겹쳐 있습니다. 이 곡선 하나하나는 개발자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부터 데이터가 흩어집니다. 이 시점이 언제지? 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챗GPT 등장한 시점인 거예요. 2022년 11월을 보여줍니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개발자의 일자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이 가능해지고 나서 21살에서 23살, 4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채용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40살 이상 경력직들의 일자리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걱정할 때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는 이거는 럭셔리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회 초년생들, 지금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얻더라도 고등학생들까지는 어떻게 막차를 타더라도 거의 100% 확률로 지금 중학생들과 지금 초등학생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나 큰 문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인공지능은 아마 코딩보다는 컨텐츠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기존 인공지능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었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AI로 컨텐츠 만들 수 있었죠. midjourney 같은 거에 고양이 그림 그려줘 하면 잘 그려주잖아요. 문제는 편집이 어려웠습니다. 고양이 머리에 리본을 그려줘 하면 리본을 쓴 고양이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새로운 고양이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확률 기반으로 작동하다 보니 프롬프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뿐이 없습니다. 컨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노바나나 해결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실험을 해봤던 건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유명한 수학자시죠. 쿠어트 gö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원본입니다. 원본에서는 두 분이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제가 프롬프트 한 줄을 입력했어요. 저 두 분이 서로 마주보게 바꿔줘. 1초 만에 바꿔줍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같은 옷이고 같은 모자. 이제 일관성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AI로 실질적인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하고 가장 경쟁하는 회사는 오픈 AI죠. 소라2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구글이 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소라2에서는 기존 인물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역사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상상을 초월할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4일 메타가 소개를 했죠. 데이터 센터 2개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이페리온은 얼마나 크냐면 저커버그가 보여준 것 같이 데이터 센터 건물 크기가 맨해튼 크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규모의 투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고 2025년에만 AI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규모가 GDP 1%를 현재 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인프라에 투자를 했었던 건 1880년도 기차키를 질 때 5%에서 6% GDP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AI 회사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GDP 5%에서 6%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경단위의 액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투자한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IMF에서 최근에 얘기한 건 지금 이거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버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젠슨 황 회장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있었던 닷컴 버블이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회사들이 한 80% 정도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버블보다 현재 AI 버블이 17배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샘 올트만도 이거 AI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버블이래요. 근데 이걸 왜 계속하고 있지?
최근 인터뷰에서 샘 올트만이 얘기한 게 이건 건설적인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샘 올트만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거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광 케이블이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투자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버블을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근데 모든 버블은 터지죠. 2001년 80% 인터넷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회사들, 구글, 아마존, 메타는 이제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80% 경쟁사가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고 광 케이블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광 케이블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덕분에 단가가 떨어지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매우 저렴하게 광 케이블을 써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픈 AI 혼자서 투자할 수 있는 액수는 몇십 조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경단위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서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버블을 만들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3년만 유지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 버블이 안 터지면 좋지만 터져도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버블의 역사를 보면 크게 버블이 3번 있었죠. 1880년도에 기찻길을 갈 때 버블이 있었는데 터졌죠. 그런데 버블이 터져도 한 번 만든 기찻길은 몇십 년 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회사들이 기찻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도 비슷해요. 광 케이블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블이 터졌더라도 몇십 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GPU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는 몇 년을 쓸 수 있을까요? 하면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데이터 센터 5년 안에 다 깡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가상각률이 5년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블이 터지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빅테크들은 아니 10년 넘게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투자는 어쩔 수 없는 버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터질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고 두 번째는 터지고 나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이 현재 던져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달이죠. CES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보여준 아주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2012년에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 결과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그리고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일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유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하면 잘 정보를 찾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찾아서 스스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빈칸에 우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액션을 취하는 AI를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2년, 3년, 아무리 길어도 3, 4년 안에는 현재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회 대부분 기업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기업들은 사실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이게 레스토랑이었다면 에페타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샐러드나 수프였었어요. 진짜 본게임, 진짜 메인 요리는 에이전틱 AI가 될 겁니다.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비제조업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행위를 AI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6일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우선은 소라2라는 걸 발표했죠.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바꿔놓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킷이라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표는 사실 이겁니다. 2025년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상을 초월할 변화를 가져다 줄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크기를 아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오픈 AI는 이런 거 공개하면 의미까지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샘 올트만이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10월 6일부터 챗GPT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짝 인터넷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통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TCP/IP라고 불러요. 이 통신 기술은 사실 이미 1969년에 완성이 다 됐었습니다. 문제는 인터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딩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이 구축이 되고 나서도 20년 동안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91년에서 93년 사이에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제안했고 막 안드레센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익이라는 첫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인터넷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인터넷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컴퓨터 끼고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에서는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우스를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 교육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90년도 중반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롭게 인터넷을 체험하더니 갑자기 그전에 없었던 욕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싶대요.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니즈와 욕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90년도 말까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8년 구글에서 처음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99년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었죠. 2008년에 앱스토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900만 개 넘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뭐죠? 앱은 잠재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900만 개 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아무리 많아야 앱 몇십 개 있을 거고 매일 쓰는 건 한 3개에서 5개 정도뿐이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이 900만 개나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3, 4개뿐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2년 챗GPT가 등장을 했죠. 챗GPT는 인터페이스 혁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를 쓰는 대신에 이제 언어로 기계하고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 6일 챗GPT에서 앱을 킬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는 이제 원하는 것을 표현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와 앱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앱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0년 만에 인터넷이 검색형 인터넷에서 대화형 인터넷으로 탈바꿈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프레임은 검색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색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피지컬 AI입니다. 에이전틱 AI 이후에는 피지컬 A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이에요. 왜 갑자기 로봇이 필요하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에이전틱 AI가 있으면 인간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단 디지털 세상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세상의 책상 위에 물병은 앱으로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날로그 현실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피지컬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휴머노이드는 눈부신 발전을 최근에 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같이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에게는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가장 큰 제조업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있고 그 로봇을 뜯어보면 부품의 70~80%가 중국 제품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핵심 제품은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 기업들은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어떻게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GI가 달성이 되고 가능해지고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는 순간 지구가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멍청하고 우리 인간이 게을러서 풀지 못했던 우선 과학적인 문제를 AGI가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핵 융합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사의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상 문제들을 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부족이다. 그런데 핵융합 에너지가 가능해지면 무한의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은 대부분 사회, 경제, 정치 문제들이 스스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AGI를 최대한 빨리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 질병, 암,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도 AGI가 풀어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치는 우주 최고의 가설을 AGI가 풀어준다면 우리는 드디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동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주면 되고 대부분 지적 노동도 AGI가 해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공장에선 AI가 일하고 회사에서도 AI가 일을 하고 과학도 AI가 하고 예술 창작도 AI가 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하지요? 라고 제가 자꾸만 물어보면 그게 그냥 귀찮은지 얘기하는 게 AGI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만수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사이언스 픽션에는 이런 미래 많았잖아요. 예전에 픽사사가 만든 월리 같은 영화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AI가 모든 걸 해주죠. 이런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G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볼까요? 기원전 1000년부터 21세기까지 매년 GDP 증가율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자면 기원전 1000년부터 18세기까지 거의 2500년, 3000년 가까이 GDP 성장이 0.1%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물은 인간이 드디어 인간을 대신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증기기관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GDP 증가가 0.5%로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보다 경제가 더 빨리 늘다 보니 늘어난 인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덕분에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동력이 증가해버렸어요. 생산성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혁신 이론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그냥 확률 게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모여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명, 다양한 성,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아져요. 최대한 다양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같은 공간에 수평적으로 논의하게 만들고 교육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조건 중에 몇 가지들이 만족이 되면서 GDP가 2.5%로 폭발을 합니다. AGI 시대에는 GDP 성장이 1년에 20%를 넘을 거라고 지금 실리콘밸리 분들은 주장합니다. 왜냐? AGI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거잖아요. 덕분에 샘 얼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GI는 잠재적으로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콥 다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GI는 지능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지적 노동도 당연히 노동이니까 노동이 자동화되는데 자동화된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대량 생산되면 단가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AGI로 가면 갈수록 노동의 단가가 계속 떨어질 수뿐이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AGI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가치는 거꾸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AGI는 잠재적으로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우리까지는 막차를 탔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뿐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AGI로 가는 이게 5년, 10년, 20년 그냥 중간값으로 10년이라고 칩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답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단 그 답이 아름다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답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AGI로 가면 갈수록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자본의 가치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아놔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AGI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회에서 실업률이 30-40%까지 지금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AGI 시대에 경제가 1년에 20%씩 늘어난다 그래도 정말 실리콘밸리 기업들, AI 회사들이 사회 전체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볼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 지구에 등장했고 대부분 한 29만 년 동안 우리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가족 단위 10명, 20명이 살았죠. 그러면 그 가족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사냥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능력으로 가족이 며칠 먹고 살았습니다. 10,000년 전 인류는 농사라는 걸 발견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죠. 몇백 명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몇백 명 중에 가장 능력 있는 한 명은 농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능력으로 마을이 몇 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 한 명의 힘으로 피츠버그 먹고 살았고 헨리 포드 한 명의 능력으로 디트로이트가 먹고 살았고 대한민국에선 정주영 회장님의 능력으로 울산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더 이상 늘지 않았는데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 한 사람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곱하기 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AGI 시대에는 실리콘밸리 파운더들은 본인을 하이퍼 CEO라고 부르니까 AGI 기술 덕분에 한 사람이 국가를 먹고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GI를 연구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신기하게 물질적인 제품은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수작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비제조업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적 능력은 우리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GI가 이미 가능해졌고 AGI로 지금 가면 갈수록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 지능을 자동화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동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 노동력이 이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사람하고 기계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나보다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고,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AI 때문에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AI를 나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